다음 달 9일 실시되는 19대 대통령 선거의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더불어민주당이 마지막 경선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본선에 진출할 최종 후보가 확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배재정,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정기남 국민의당 홍보위원장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각 민주당의 마지막 순회 경선인 수도권, 강원, 제주 지역 경선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후보의 본선 행이 확정될지 결선 투표로 이어질지 최종 판가름이 납니다. 우상호 원내대표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갑니다. 빠르면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결정되고 늦어도 4월 8일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경선은 경선이었기 때문에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고 그렇다 하시더라도 서로 협력해서 정권 교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힘을 합치는 그러한 한 주일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수도권 경선대회가 무사히 마치게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새로운 후보가 확정되면은 축하를 드리고 우리 국민의당과 선전하기를 기원해 마련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어쨌든 경선은 경선이다.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도 서로 협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새로운 민주당의 후보가 선출이 되면 국민의당과 선전하길 기대한다며 묘한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조 의원님, 사실 이제 이번 민주당의 경선 최대 관심사는 오늘 승부가 끝이 나느냐, 결선 투표로 이어지느냐일 것 같은데 제3자 입장에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외형상으로는 이 흐름을 뒤집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군데 경선을 거치면서 문재인 후보가 합계 60% 가까이 되고 있고, 이 오늘 경선에서 결선까지 가도록 문을 열려고 하면은 수도권 선거인단이 과반을 넘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들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가 한 55%는 얻어야 되고. 문재인 후보는 45%만 얻어도 합계 과반을 넘어서기 때문에 결선은 이제 못 가죠. 이제 변수가 있다면은 주말 앞두고 목요일, 금요일 사이에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좀 변수가 된다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문재인 후보하고 나머지 후보들 합계하고가 그동안에 문재인 후보가 저지난주 여론조사에서는 앞섰죠. 42대 40에서 2% 앞섰는데 요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43대 40으로 3% 역전이 됐습니다. 물론 나머지 후보들 표를 합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합하면 이기는 걸로 돼 있고 또 안풍을 일으키면서 이제 급속하게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하고 양자 대결로 했을 때 격차가 확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2.4%. 오차 범위 내이기도 하고 지금 안철수 후보 상승 기세대로 이게 그대로 쭉 간다고 하면은 조만간 이걸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민심이 그런데 또 다른 여론조사는 안희정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붙여보면은 안희정 후보 여전히 10% 앞서요. 44.8대 34.8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도권의 선거인단들이 판단할 때 정권 교체를 문재인 후보 중심으로 하되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적폐청산을 할 거냐. 아니면 여론조사가 좀 아리까리하고 좀 아슬아슬해지는데 차라리 안희정 후보를 중심으로 후보로 내세워서 정권 교체를 안정적으로 하고 자칫 정권 교체 놓치면 안 되니까 안정적으로 하고 정권 운영은 좀 더 통합적으로 할 거냐. 요걸 가지고 마지막 할 수 있는 판단을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후자로 기운다면은 뒤집히지는 않겠지만 결선으로 갈 수도 있고 있는. 그 추세로 결선으로 간다면은 안희정 후보가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박 의원님,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이제 대세론을 좀 태풍으로 만들어 달라. 확실하게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지지층을 좀 결집하는 추세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쨌든 정권 교체를 정말 소망하는 야당 정치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이 됐든 아니면 본선 경쟁력을 강조하는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됐든 어쨌든 목표는 정권 교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좀 조혜진 의원님께서 좀 안심할 수 있는 정권 교체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어쨌든 어떤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이 민주당의 이 경선, 이 과정 이것이 지금 안철수 후보의 안풍이 아주 강한 태풍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태풍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지속 가능한 역동성이 보장이 되어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냥 그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이 확인이 되는 결선이 없이 오늘 끝나는 그거보다는 네.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정치적 이슈를 서로 만들어내면서 역동적인 경선을 같이 가면서 안철수 후보를 견제해낼 수 있는 민주당의 새로운 어떤 태풍이 만들어지는 측면에서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뭐 그런 시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결국 이제 본선 경쟁력이 중요한 것 아니라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배우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당연히 본선 경쟁력이 중요하죠. 뭐 예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냐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시각이 4시를 가리키고 있는데 뭐 네. 3시간여가 지나면 아마 오늘의 경선 결과는 드러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중요한 것은 정말 민주당의 깃발과 민주당의 이름으로 국민들께 신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뭐 결선 투표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고 계신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후보의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실 것 같고요. 또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확정이 되신다면 그 현장에서 우리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 최성 후보님과 함께 예. 어우러지는 모습을 어떻게 또 국민들께 보여드리느냐가 결국 중요할 것 같고 아까 우상호 원내대표가 말씀하셨지만 앞으로의 일주일 정도는 우리 당내의 결속을 공고히 해서 우리 지지자들을 잘 다독이면서 예. 서로 혹시나 상처난 게 있다면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들이 아주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과반을 이상해서 본선 직행을 하면 좋을 텐데 만약에 1위는 하되 과반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됐을 경우에는 문재인 대사론의 타격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늘 보십니까? 수도권 경선에서 네네네. 말씀하시는 예. 거죠. 글쎄요, 저는 그동안 이 호남 그리고 충청, 영남 이렇게 3곳에서 있었는데요. 제가 공교롭게 호남과 충청은 맞췄는데 거의 네. 영남에서는 제가 좀 이 격차가 좀 많이 났더라고요. 득표율 예측이. 그게 아마 제가 영남 출신이어서 또 제 기대가 거기에 좀 플러스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만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한 55% 정도는 얻으시지 않을까 55%? 문재인 후보가라는 예. 생각을 하는데 방송이라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네. 지금 세 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것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실상 후보로 좀 굉장히 근접해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바람이 불고 있다. 큰 바람이 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탄핵 이후 또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또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돼 왔는데 그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문재인의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세론이 어떤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경선을 거치면서 국민의당의 경선을 통해서 압도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상승하면서 이제 안철수의 시간으로 지금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이른바 양자 대결 구도에서 2%포인트까지 좁혀왔었는데 오늘자 내일 신문 디오피니언 조사에 따르면 아직 공개는 안 이미, 된 거죠? 오늘 석간 신문이 때문에 공개된 걸로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예. 7.2%포인트 차로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민심은 급격하게 문재인 대서론이 좀 수그러들고 민주당 경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감히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말씀을 네, 해주셨고 금방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좀 보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일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당의 지지율이 통상 40% 안팎 정도 나오는데 그 여론조사에서는 27%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혹시나 뭐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만 표본의 모집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조사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의문씨, 검토가 좀 예. 필요하지 않겠나. 그거는 좀 지켜봐야 그런 될 말씀도 부분이고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 배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더 중요한 본질적 관점은 저는 과연 이것이 양자 대결 구도가
실현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도 오늘 끝까지 완주하겠다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자 대결 구도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는 뭐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과도 다자 구도가 될 것입니다. 최소한 3자 구도 이상이 될 텐데 네.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로의 정권 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다만 좀 뭐 아주 박빙으로 이 정권 교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예. 쉽게 표현해서 문재인 후보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아마 그런 한계는 좀 있다 하더라도 문재인 후보가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 나가면 결과적으로 다자구도 최소한 3자구도 이상의 다자구도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낙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안희정 게 후보가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종 본선 티켓을 쥔다 하더라도 그런 구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기본적으로 지금 스타트 라인이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내일을 통해서 각 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기본적으로는 5자 구도입니다. 5자 구도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정권 교체를 사실상 기정사실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약 80%의 우리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받아들이고 있고 또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권 교체가 사실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과연 이 정권 교체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자유한국당 또 박근혜 정권을 만들었던 자유한국당이나 또 바른정당. 바른정당 이런 보수 세력에게는 기본적으로 기회를 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 예. 의미에서 사실상 5자 구도이지만 사실상 양자 구도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과연 문재인이냐 뭐 안철수냐 누가 더 좋은 후보이냐 이것을 가지고 좀 더 국민들이 좀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양자 구도로 네. 양자 구도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양자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네. 이런 분석이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재인 후보의 외연 확장이 이제 현재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선에 후보가 돼서 본선에 뛰어들면은 외연 확장을 위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놓겠죠. 당내 경선 때 당내 집토끼를 잡기 위한 그 메시지나 비전이나 정책하고 이제 산토끼를 잡기 네. 위한 건 이제 틀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할 텐데 그런 노력이 효과를 거두느냐 또 여부에 따라 다 달라질 텐데 지금까지는 그 전체적인 문재인 후보나 그 진영의 노선 또 이게 칼라 예. 또 기조 이런 것들이 외연 확장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바꾸려고 한다면 적폐청산이나 이거부터 바꿔야 될 가능성이 많고 패권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행태들 또 그 주변 또 인적 구성도 이런 걸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텐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미지수고 예. 지금 그동안에 여러 선거 과정이 있었지만 일관되게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거는 어느 특정 여론 지지 계층이 네. 반기문에게 갔다가 또 황교안에게 황교안에게 갔다가 또 안희정에게 갔다가 안철수에 갔다가 네.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저쪽에 계속 가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은 문재인이 안 되도록 하는데 하여튼 길을 쓰고 끝까지 우리는 해본다 이거거든요. 그것이 있어가지고 네. 그 계층이 마지막까지 정치권에 압박을 가할 겁니다. 결국은요. 압박을 가하는데 네. 이제 안철수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만약에 45% 이상을 넘길 경우에는 네. 어떻게 실질적인 양자 대결 구도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심상정 후보 또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가 계속 갈 경우에는 예. 그걸 넘기기가 쉽지 않기 쉽지 않을 때문에 것이다. 결국은 그 문재인 대세론의 대척점에 있는 문재인 불가론 이 그 계층, 이 여론, 이 민심들이 정치권에 압박을 가해서 전체 단일화가 어렵다면 부분 단일화라도 해서 실질적인 양자 대결 구조를 가져가도록 마지막까지 아마 이 노마드 이 반문 노마드가 유효할 것이다. 예,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사실 싶네요. 뭐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되면 아무래도 안철수 전 대표가 반사 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사실상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아직 본선이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죠. 그동안은 경선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 당 내부에서의 경선 과정을 어떻게 이제 넘어서느냐에 집중했었던 것이 사실이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는 정말 좋은 후보들이 함께
경선에 참여해서 국민들에게 큰 기대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지율을 일정하게 이렇게 3분할 수밖에 없는 또 구조도 있었고요. 네. 아까 이제 조 의원님 해석이 저는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사회에 기본적으로 보수층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 애정을 주기가 참 힘들다 보니까 여러 후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고 네. 그리고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문재인을 누가 두려워하는가를 저는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국민이라기보다는 정치권인 것 같습니다. 워낙 대세론이 만들어지고 문재인 후보가 계속해서 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파열음을 내어야 본인의 입지가 생기는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네. 반문재인 정서를 유포해왔고 확산시켜왔고 또 일부 언론도 거기에 같은 흐름을 좀 맞춰왔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당이 만약에 오늘 대선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면 오늘부터 뭐 며칠 정도 아주 우리 당 내의 결속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안 지사님 같은 경우에 특히 확장성으로서 많은 이제 기대를 주었던 분이기 때문에 네. 안 지사님과 문재인 그리고 뭐 이재명 시장과 문재인 이렇게 함께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당의 지지층을 오롯이 우리 네. 지지율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부터 외연 확장이 가능할 거라고 문재인 생각합니다. 후보의 첫 예. 과제가 바로 화합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의 감정 싸움 사실 기싸움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하고 또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압도적인 경선 승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호소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랑 안철수 대표랑 뭐 맞대결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근혜가 박정희 딸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이재용이 이건희 아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삼성의 1인자가 됐겠습니까? 능력 없는 사람들이 상속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면 안 됩니다. 기필코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사자후까지 우리 들어보셨는데 자 우리 장 위원장님 먼저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보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다 적폐연대다라는 말까지 사실 이제 동원을 해서 이제 비판을 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우리 안철수 후보님의 사자후가 많이 달라지시지 않았습니까? 네. 기존의 유약한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네. 이번 경선을 치르면서 어쨌든 간에 대중과 호흡하고 또 뭔가 자신의 어떤 비전을 설파해내는데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네. 저는 지금 보수 후보라는 주장은 이를테면 이른바 친노 진영에서 또 민주당 일각에서 이런 문제 제기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초조함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초조함의 발로다. 예, 이것은 안 후보 우리 안철수 후보의 특징은 진보와 보수로 가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통합형 후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수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데마고그에 불과한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준비된 미래형 지도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후보의 어떤 이미지와 어떤 네. 특징을 지금 어떤 최근 여론조사의 급상승, 어떻게 보면 지지도의 어떤 소폭발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초조한 나머지 좀 일방적으로 낙인 찍기, 네거티브로 하시는 건 아닌지 예. 저는 어떠한 네거티브나 어떤 낙인 찍기는 오히려 그 문제를 제기한 후보 측의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다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고요. 결과적으로 어떤 선거든지 간에 1위와 2위 후보 간의 치열한 기싸움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그 안철수 후보가 부상하기 전에 민주당 당내에 보면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의 기싸움이 굉장히 또 치열하게 네. 심지어는 뭐 네거티브 아니냐라고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제 그런 안철수 후보의 부상으로 사실은 전체 판이 당 바뀝니다만 이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기싸움으로 이제 변해가는 그런 이행되는 양상에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아마 국민들은 이런 걸 바라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말꼬리 잡기 지금 이번에도 뭐 사면 논란 가지고 서로 이제 그렇죠. 치고받고 하시는데 네. 국민이 진짜 보고 싶은 것은 아까 배재정
과정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탄핵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네. 있기를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의 경선 과정이나 또 지금 외부와의 본선, 이 경쟁 역시도 그런 어떤 정책 경쟁이나 새로운 비전 경쟁보다는 바로 그러한 어떤 네거티브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예. 이러한 모습으로 되는 선거가 국민들 입장에 보면 안타까울 것 같은데 아마 그 오늘 민주당의 후보가 만약 그 문재인 후보로 결정이 되신다면 예. 아까 말씀하신 일주일이 중요합니다. 내부의 그런 어떤 소통이나 화합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 판을 1위 후보로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 설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오늘 만약 결정이 되신다면 아마 새로운 정책들을 좀 먼저 던져 나가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본선을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 그것이 진짜 국민에게 사랑받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결국 하면서 이제 양자 구도를 허용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포석을 놔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주 의원님 사실 예. 이제 이런 포석들이 호남 진보층과 안철수 후보와의 좀 이렇게 분리 이런 것들을 좀 노린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양 그 후보 다 상대 후보가 몸집 키우는 걸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가지치기를 해 나가는 과정인데 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몸집 키우는 과정에서 결국 보수 정당하고 손을 잡든 그쪽 후보하고 손을 잡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보수 지지층을 갖다가 이렇게 흡수하든 간에 그 보수층하고 손잡는 걸 자르기 위해서 보수층하고 손잡으면 그 정권 교체 아니야 하고 그럼 너도 보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그쪽하고 손잡을 생각하지 마 그쪽 흡수할 생각하지 마 이거고 안철수 후보는 이제 문 후보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선에서 됐다고 할 때 본선에 나와 가지고 이제 싹 노선을 바꿔 가지고 네. 통합 이야기하고 또 협치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외연 확장할 걸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가지 자르기 위해서 당신 친문 아니냐 패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딱 그 가두려고 하고 하는 그런 건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시간이 좀 촉박한 이제 것 같기도 하고. 호남 여론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변수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난도의 고차 방정식을 풀어내야 되는 과정인데 중도 또는 그 중도 보수의 표까지 가져와야 양자 대결도 할 수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 호남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호남 민심도 사실은 지금 통일돼 있지 않고 반쪽인데 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호남 민심이 다 일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 한쪽은 누구냐? 문재인 후보를 밀어가지고 적폐청산을 확실히 하겠다는 거고 다른 한쪽은 문재인 싫어. 옛날에 노무현 때 보니까 영 아니더라. 우리 뒤통수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말고 정권 교체는 하되 조금 네. 더 그래도 신뢰가 가는 안희정 후보 쪽으로 가겠다 해서 안희정 후보 아니면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겠다고 해서 안희정 한 밀어줘봤다가 안철수 이제 안희정이 빠지니까 안철수로 밀어주는데 여론조사 결과도 안희정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안 되면 그 표가 어디로 갈까 보니까 안철수 후보 쪽에 35가 가고 문재인 후보 쪽에 25밖에 안 같은 당인데도 그러니까 안희정 후보가 가 있는 표를 이제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잡아두느냐가 또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끌어당겨서 자기 걸로 만드느냐 이 싸움이 지금부터 이제 치열하게 사실 벌어지는 이제 거죠. 안철수 후보는요.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서 아까 저희들 목소리를 직접 들었지만 능력 없는 상속자다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힐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능력 없는 상속자인지 여부도 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탄핵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과연 2012년 대선 때 우리가 검증을 제대로 했느냐라는 점을 또 다들 반성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번 대선이 네거티브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불편하고 별로 이게 정치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 이제 2012년에 우리가 또 배웠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증하자는 그런 이제 여론과 실질적인 공세들은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넘어서야 되는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좀 국민들께서도 아마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을 설명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선 과정이 또 너무 짧다 보니까 과연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충분히 어필하고 설득될 수 있는 부분일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검증될 수 있을지 이런 이제 좀 염려는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난 5년간 또 준비를 해오신 분이고 지난 또 대선 때 경험이 있으시고 지금도 다른 후보와 정말 비교가 안 될 만큼 계속해서 정책적인 발표들을 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언론에는 참 잘 다뤄지지 않죠. 네. 아쉽기도 한데 저는 아마 뭐 이런 공방들이 불가피하게 오가는 과정에서 준비되었던 모습들도 국민들께 전해질 수 있으리라.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예,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 검증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거듭 이야기하는데 이제 문재인 후보의 아들 채용 문제 이게 계속 이제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공전을 계속 굴러가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하고 계신지요? 네, 아니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뭐 명확한 어떤 증거를 내놓고 계신 게 아니고 10년이 이미 지난 사안에 대해서 때가 되면 다시 또 끌어오고 때가 되면 다시 끌어오고 해서 저희 뭐 지지자분들께서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박원순 시장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네. 실질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아들 아들도 병역 병역 의혹이 계속해서 그렇게 좀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그 아들의 또 인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많이들 가지셨는데 이번 사안도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네. 물고 또 물고 하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제 주변에 그 참여정부에서 일하셨던 분들께도 좀 자문을 구했는데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2009년, 2010년에 참여정부에 일했다는 것만으로 실제로 참여정부에 계시던 분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계신 분들도 엄청나게 좀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탈탈 털기를 했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지금 10년인데 만약에 문재인 후보의 그것도 뭐 지난 네. 2012년에서 주요 대선 후보인데 후보의 아들에게 그런 뭐 중차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그걸 그냥 두었겠느냐.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문재인 싶고요. 후보의 예. 말 그대로 고마해라는 말씀을 이제 또 듣는 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아드님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 뭐 취업 의혹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번 논란을 보면서 이 논란은 제기될 수 있는데 저는 더 놀란 것이 문재인 후보님의 대응입니다. 아, 고마해. 아, 됐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아들 특혜 취업 의혹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문재인 후보께서 직접 제대로 설명하고 또 필요하다면 관련자들을 내세워서라도 어쨌든 간에 충분히 해명하고 국민들께서 아 이제 고마해 알았다 이해했다 이런 수준이 될 때까지 하시는 것이 후보로서의 당연한 도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년 하셨으면 됐죠. 예, 저는 예, 어느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싶습니다. 어떤 정도의 검증이 있어야 좀 국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예. 지금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나 또는 뭐 국민의당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선 와중에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본격적인 그동안 어떤 그 특혜 논란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제보와 정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선에 가면 본격적으로 후보가 확정되시면 문재인 후보는 아들 특혜 취업 논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한 저는 이렇게 가지만 생각합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대선에서 저는 NLL 파동이 사실 떠오릅니다. 뭐 사실이 아닌 문건을 쥐고 흔들면서 이 부풍을 불러일으켰던 게 그런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는 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본선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범보수 진영의 공방도 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보수연대를 염두에 둔 기싸움이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의 이야기 각각 들어보십니다. 바른정당을 절대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 당에서 조금 부부 싸움을 하다가 현재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혼한 건 아니고 곧 다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보수 우파가 한마음이 돼서 강력한 우파 정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후보도 자격이 없는 굉장히 부끄러운 후보를 뽑았습니다.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고 이런 일은 뭐 절대 없을 겁니다. 이 절대 위기에 대한민국을 맡아서 대통령직을 국민이 원하는 대로 수행해낼 수 있을지 대구 경북에서 저는 그걸 시작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 후보, 아직 이혼한 것 아니니 큰 집으로 돌아오라.
바른정당 유승민 대통령 후보 자격도 없는 부끄러운 후보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조 의원님, 예. 사실 여론조사상의 지지율만 보면 이렇게 좀 한가롭게 말다툼할 그런 상황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 과정도 어쨌든 지지율 경쟁의 한 부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단일화 가능성이 그렇게 뭐 높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그게 기회가 온다고 가정하면은 그걸 주도하기 위한 기싸움의 측면도 있는데 또 보면은 실질적으로 단일화는 이제 어렵다고 보여지면 보수층 단일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자 출마한 상황에서 보수 지지층의 이 표를 실질적으로 한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그게 고사작전이 되는 거죠. 후보가 나오지만 지지율 뚝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이제 그 측면이 있는 것이고 유승민 후보가 배신론 때문에 많이 힘든 자기 본거지 대구에 가가지고 정면 승부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 구속은 안 했으면 좋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주변에서 박 대통령을 사지로 이끌은 친박 세력들을 정면으로 이제 공격하고 하는 것도 대구 경북 지역 또는 영남 지역에 대해서 어느 보수를 하긴 하되 어느 보수를 할 거냐. 유승민 바른정당 노선의 보수를 할 거냐. 아니면은 박근혜 또는 홍준표 노선의 보수를 할 거냐. 이걸 이제 선택하라고 이제 아주 정면으로 이제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인데 한국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끝나면 저 당은 현재는 이제 친박 청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친박이 다시 당을 접수를 해가지고 친박 당으로 복귀하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쫓아내든가 아니면 무력화시켜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홍준표 당으로 만들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오히려 더 힘을 좀 손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하고 합치는 문제나 이렇게 손잡는 문제나 국민의당하고 손잡는 문제나 다 문제 해결해야 될 요인들은 있습니다.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사드 문제라든가 또 그런 햇볕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율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게 조율이 안 되고서 뭐 단일화를 하든 뭐 연대를 하든 어려운 그런 과제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미래를 내다보고서 이 당과 정치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장기적인 정계 개편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합쳐지면은 그 자유한국당에서 비박 계열이 합류할 수도 있고 민주당에서 비문 계열이 합류할 수도 있어서 만약에 그게 성사가 되면 이 당이 이번에 1당이 됩니다. 안 된다 하더라도 양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정계가 확 바뀌는 거지. 그것까지 생각하고서 바른정당이 한국당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다. 박근혜 당이 싫어서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어서 나왔는데 이제 이 당은 박근혜 당이 아니면 홍준표 당이 되는데 그 당에 다시 들어간다. 이런 거는 명분이 없다. 바른정당이든 유승민이든 존재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라서 이 문제 해결 안 되고서는 손잡는 게 참 어려운 거죠.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당과 손을 잡으려면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선을 긋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선을 긋는 게 아니고요.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연대나 단일화와 같은 이른바 정치공학적 접근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단언컨대 국정농단 세력과 단일화 연대는 없습니다. 저는 국민에 의한 연대는 대선 막판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당 지지층이나 바른정당 지지층이나 단일화 또는 연대를 원치 않고 있고 또 원칙에도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 위원장님은 이제 단언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연대 없겠다라고 단언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주 바람직한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과거에도 정당 간의 선거를 앞두고 연대나 합당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 명분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야권은 어떤 독재를 타도한다든가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당 간의 연대 타협을 했는데 그것이 명분이죠. 자, 이번 대선의 명분은 뭐냐면 바로 국민이 명령하시는 것은 정권 교체를 통한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입니다. 이 명분 앞에 예를 들어서 우리 조혜진 의원님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탄핵의 주역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당과 선거에 단순히 이기기 위해서 이합 집산과 연대를 한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명분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외람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엔 정권 교체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건전한 보수 야당으로 재편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이제 짚어봐야 될 부분이 배 의원님, 이제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가 이제 5일 날
5일 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판세는 양강 구도로 좀 이렇게 힘이 모여지는 분위기인데 제3지대론 어떻게 보고 분석하고 계신지요? 네, 김종인 전 대표께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또 던지고 나가셨기 때문에 아마 당신이 뜻하시는 대로 이제 출마 선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제 다만 이 부분이 국민적인 어떤 그 공감대나 아니면 네. 실질적으로 정계에 있어서 그런 이제 바람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요. 정운찬 총리나 홍석현 회장, 이런 분들과의 회동이 무산이 되었는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고 한쪽에서는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또 이제 보도가 또 양갈래로 나누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만약에 그 세 분이 스타트를 해서 정계 개편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려고 만약에 하셨다면 그런 부분 또한 또 국민들에게 조금 의구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국민들이 용납하느냐,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의제에서 우리 정가가 움직이는 것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가 중요한데 과연 그 기치, 그 가치를 지금 충분히 보이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는 아직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그런 움직임 좀 드리고 자체가 싶습니다. 있는 것이 이제 문재인 대세론에 대한 우려, 일말의 어떤 회의감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일말의 계획이 나왔습니다. 일단 셈3자가 일단 먼저 단일화를 하고 나중에 유승민 후보랑 최종 원샷 경선을 한다. 이런 일정까지 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김종인 대표, 거기다가 또 정운찬, 전 총리, 홍석현 이런 분들의 기본 생각은 문재인 후보는 이제 패권 정치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 세력은 패권 또 세력으로 보고 패권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망했는데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이 패권에서 저 패권으로 옮겨가면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고 또 탄핵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정권의 의미의 정권 교체는 의미가 없다. 이 한 번 망한 게 또 망하게 돼 있다. 네. 이런 생각으로 다음 정부는 무조건 분권하고 협치하고 통합하는 정부가 돼야 나라가 안정이 되고 잘 된다. 그리고 이런 실수나 아픔이 반복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나머지 진영 그 패권의 연장을 막아보려는 그런 삼지대 또 빅텐트 이런 걸 이제 계속 추진해 왔는데 현재까지는 안철수 후보도 자강론, 또 유승민 후보도 자강론, 홍준표도 자강론해서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여기에 뭔가 이제 촉매제 역할을 해보기 위해서 본인들이 이제 뛰어들어서 이제 그 부분 단일화라도 하면은 명분도 생기고 거기서 바람도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강론을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도 그 흐름이 생기면은 이쪽 단일화 쪽에 뭔가 좀 고민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현실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하고 각자의 생각이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세 분이 단일화하고 그다음에 그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를 하든 아니면 네 분이 같이 단일화를 하든 간에 그거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쪽에 어쨌든 간에 아까처럼 하여튼 문재인이 아닌 다른 대안을 가지고 통합 정부를 세워야 된다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당한 이 실체를 가진 여론으로부터는 강력한 이 뒷받침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멀게는 안철수 후보까지도 염두에 두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국민의 관심은 안철수발 태풍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정치는 타임이라고 했는데 저는 좀 약간 실기한 느낌은 있다. 그리고 국민적 아까 우리 배재정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적 관심과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내겠다는 것인지 좀 분명치 않고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추가를 하면은 안철수 후보의 바람의 동력은 결국은 반문 또 나머지를 통합해야 된다는 이 여론 때문에 바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가 5년 전에 처음 등장했을 때하고 또 후보 단일화했을 때는 고공행진을 하다가 쭉 내려와서 10%대 이하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평가는 이미 상당히 이제 평가가 좀 내려와 있고 거기다 이번에 이 계기를 통해서 다시 이제 불 붙은 거는 안희정한테 갔다가 또 다른 여러 후보들한테 갔던 그런 반문 지지층이 거기 붙어서 후보 인물 그릇 이거보다는
구도를 가지고 이 사람 내세워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붙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열망을 절대 포기하지 못해요. 감안할 수 있을 것이다. 배제 못하고 만약 끝까지 배제하면 이 사람들 또 빠져나와서 다른 사람 또 찾아갈지 모릅니다. 저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성사되기가 힘들다고 보는 것이요. 상당히 이건 정치공학적인 시도거든요. 국민들은 정치공학에 관심이 솔직히 없으십니다. 여의도에서 뭐 일부 언론과 또 정치인들 사이에 만들어내는 어떤 프레임도 있을 수 있고 바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국민들께서 정치공학으로 판단하시고 이 흐름은 아니야라고 생각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성사될 수 없는 거죠. 네. 현재는 일단 민주당, 국민의당, 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5자 구도로 대선 구도가 윤곽이 짜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많은 변수, 북핵,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 합종연행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배재정,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정기남 국민의당 홍보위원장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